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남매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제 위로는 형님 두 분이 계시고요. 막내는 아가씨예요. 제 남편이 셋째 아들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제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형수님들이 좀 센 캐릭터야.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형님 시집살이가 시작될 모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걱정이 없었던 게 시어머니가 막내 아가씨를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신 편이고요. 듣고 나니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딱 10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45살이세요. 둘째 형님이 바로 아래 40살, 그리고 셋째인 제가 35살입니다. 형수님들이 세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형님들이 내 아빠였어. 그리고 형수님들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사실 큰 형수님이 우리 집 대장이고.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계신데 왜 큰형님이 대전이야? 우리 큰형수님이 이 캐릭터가 좀 뭐랄까 영암 같고 불 같고 우리 형제들끼리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큰형님이 맞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큰형수님 되게 무서워. 뭐야?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아니고 형님 시집살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닐걸. 또 너그러우실 땐 너그러우셔서 막내 여동생한테는 완전 살살 눕잖아. 아가씨야, 워낙 아버님이 예뻐하고 금이야오기 알지 존재하니까 차마 못 건드리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하긴 우리 집 서열의 순위는 형수님이 아니라 이케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의 가정사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대에 드물게 저희 어머님이랑 정말 불같은 연애로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은근 사랑꾼이시거든요. 어머님이 3년을 쫓아다니셨고 어머님이 결혼을 승낙하는 그날 아버님은 온 동네에 떡도 돌리고 돼지도 잡고 하면서 유난을 떠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신 전 아버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즉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님한테 맨날 아이고 별푼이 등신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별푼이 등신 하셨다고 합니다. 어미로선 속 터지지만 여자로선 부럽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하시곤 했대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금슬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슬 좋은 부부는 하늘도 질투를 한다나요? 위로 내리 아들만 셋을 낳고 마지막 막내딸을 낳으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긴 상고 끝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자마자 저도 되지 못하고 어머니를 잃은 막내딸은 어머니의 환생처럼 어머니와 뚝 닮은 얼굴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겠어요. 위로 나이차가 좀 나는 오빠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네 버슴이야, 네 버슴. 아버지는 네 버슴 시키려고 우리 셋 낳은 거야. 그 정도로 아가씨는 귀하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제멋대로인 부분도 있고 고집센 부분도 있고 아나무인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가정교육은 잘 시키셨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도 하시는 편이어서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티를 안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 그렇게까지 신우이질을 하거나 아나무인으로 못되게 굴거나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요. 한마디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가씨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저희 큰형님이었고 말로 듣던 것보다 겪어보니 저희 큰형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딱 처음 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도 것만 하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정도 것이 대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저로서는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딱 정도 것 하면 되더라고요. 집안일이 있을 때도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면 근영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근영님이 오케이 하면 시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그러셔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은 딴 거 없다. 근영님 말만 잘 들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체계와 질서가 잡힌 가풍과 함께 무난하고 평범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뭐 투닥투닥할 때도 있고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런 거 없는 집이 있나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쓰러지신 후부터였습니다. 나름 건강체셨던 시아버님이 어느 날 억소리와 함께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님 두 분도 저도 모두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셋 다 나름 그래도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던 터라 며느리 중 그 누구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들들이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을 살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도 있고 병원에서 간병인 서비스도 붙여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도 휴가를 쓴다, 뭐 돌아가면서 한다, 주말에는 당번을 정한다 하면서 새겼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긴 편의 휴자 없죠. 점점 다들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형님이 저희를 모두 불러보시더군요. 지금부터는 누구 하나 자기 입장 생각하거나 빼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하게 다들 얘기를 해줘야 돼. 아버님, 어떡할 거야?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한테 붙어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우리 정말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보자고 어떻게 할 건지. 근영님의 말씀에 저희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효도야 하면 좋죠. 그리고 아버님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아버님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간병 때문에 저희의 인생과 저희 자식들까지도 나무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들 눈치만 보면서 얘기할 때 근영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주해서 24시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건 어때? 둘째 형님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 형님, 집에 들어와서 해주는 요양보호사도 있어요?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우리 회사 동료가 자기 부모님 그렇게 케어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 좀 더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급여, 비급여 이런 걸로 나눠줘서 일단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 넉넉 잡아 조금 더 모아두는 돈까지 생각하면 맘 편하게 한 집당 100씩 내는 거지. 듣고 보니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솔직히 둘이 보니까 한 집당 100은 아주 큰 무리도 아니었고 보호사 비용하고 남는 돈은 모아서 아버님 병원비에 보탠다니 나중에도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솔직히 각자 버는 돈 생각하면 1인당 50만원씩만 부담한다고 해도 생활이 힘들 정도의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가씨 한 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조금 더 편안하게 케어를 받고 우리도 우리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부담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남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지 근영님께서 통장 번호 만들어서 돌릴 테니 다음 달부터 거기다가 그냥 한 집당 100만원 입금하라고 하니 일제히 대답은 잘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미 저희는 끝난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장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에이 그래도 아버님 일일이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수님 말이 맞겠지.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냥 나랑 자기랑 한 사람당 5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면. 에휴, 그래. 아버님 사시는 동안 그렇게 해서라도 케어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뭐. 고맙다. 그래도 너 네가 힘들게 버는 돈 선뜻 50씩 내놓기 쉽지 않을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애들이랑 그럼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치? 근데 뭐 계약해봐야 알겠지만 부호사가 주말마다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는 또 휴가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다른 사람 구해서 교차로 일하게 하겠지. 형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가끔 형님이 좀 깡패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럴 때는 형님 아니면 일이 안 되겠다 싶기는 해. 맞아. 우리 형제들 은근 물러서 사실 이런 결정 누가 좀 팍팍 해줘야 되는데 형수님이 딱 제격이야. 뭐 어쨌든 요양보호사 좋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근데 뭐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 아닌가? 하긴 들어보니 요즘 입주 요양보호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긴 한다더라. 어떻게 잘 구해보도록 형님이 애쓰시겠지. 그래. 일단 형수님 믿어보자. 그로부터 며칠 뒤 형님한테 호출이 왔습니다. 아버님 요양보호사 구했고 면접 볼 거니까 다들 와서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형님의 호출이니 일제히 뛰어갔죠. 어라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젊고 예쁜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앉아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다. 네, 간호학과 나와서 요양보호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어요. 저기, 결혼은 어떻게? 네, 결혼은 안 했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제가 부모님 돌보느라고 요양보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네네. 어르신들 옆에서 잘 케어하면서 지내는 게 저한테는 족성에 맞고 좋더라고요. 그럼 혹시 나이가? 네, 올해 40입니다. 40살 그녀는 누가 봐도 저보다도 어려 보이게 예뻤고 5살 터울된 그녀님과는 꼭 엄마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젊었습니다. 동갑인 둘째 형님은 살짝 떨떠름한 얼굴로 먼 곳만 보시더라고요. 그녀님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한데 워낙 협회에서 추천을 해주셨다며 모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토론하는 꼴이 좀 우습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냥 형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에도 의심 많고 잔소리 잘하는 둘째 형님만 마뜩 자는지 위아래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그 보호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젊으셔서 어떻게 저기 일을 잘하실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 그래도 덩치가 좀 있으셔서 요령도 좀 있고 하셔야 될 텐데. 네, 저 요양보호사 경력 10년 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호학과 출신이라 의료적인 케어도 가능하고 치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별도로 확보를 했어요. 아버님 혹시 괜찮으셔서 선망 같은 거 오실 때 제가 잘 응대할 수 있어요. 한번 믿고 맡겨봐 주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안 믿는 건 아닌데 저희로서는 너무 멀어이다. 스펙이 좋으신 분이 오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가요. 둘째 형님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긴 저희도 모두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대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른 돌보는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아이 시원하네. 그게 그 사람 천지디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일 수 있지. 우리야 고맙지 뭐. 그걸 갖고 뭘 자꾸 그렇게 다루 얘기해. 아니 뭐 그냥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야 고마운 거지. 그래 고맙다고 생각하고 대한 넘어가자.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통발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조금씩 왜 그런지 모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원래 내쉬게 하는 게 요양보호사 주권이거든요. 주 5일이나 6일 근무를 하고 하루는 휴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몇 주 정도 일한 후에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제가 떠나는 게 마음이 불안해서요. 제가 휴무가 필요하면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에는 별도로 휴무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휴일 없이 계속 저희 아버님을 돌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게요. 순진한 제 남편은 그러더군요. 되게 직업의식에 투철하신 분이었네.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돌본다고 하지? 그 얘기를 듣고 평소에도 매일 많고 가십 좋아하는 저희 둘째 형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여자, 우리 아버님 홀리려는 거 아냐? 아우, 형님. 저희 아버님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하는데 홀리긴 뭘 홀리겠어요. 뭔가 아버님이랑 데이트라도 할 수 있거나 얘기라도 나누거나 그래야 홀리죠. 하긴 그래. 우리 아버님 지금도 몸 절반밖에 못 쓰시는데. 하긴 홀리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형님,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형님 아침 드라마 좀 끊으세요. 아침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어딨는데 그래? 그거 막장이라고 욕하면서도 진짜 보다 보면 빠져서 본다. 어쨌거나 저는 그분 덕에 주말에 시간 아버님한테 안 보내고 제가 쓸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놀이공원 놀러 온 거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냥 고마움만 가지고 살자. 그래도 저기 아버님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하니까 다음 주쯤 혹시 시간 어때? 같이 갈래? 네, 어차피 시간 다 맞춰서 한꺼번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전화를 한 후 첫째 형님과도 통화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들인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을 가서 뵙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님한테 가려고는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요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때까지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요양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요. 그동안은 가족들이 오지 않고 일단 요양보호사와 합을 좀 맞출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뭘 듣고 보니까 나름 타당한 말일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그동안 아버님을 찾아뵙지 않았었습니다. 근영님만 일하는 아주머니 통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2달 만에 아버님을 찾아뵙는 날, 글쎄 아버님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나 충분히 건강해졌다. 이 조만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는 너무 놀래서 입을 쩍 벌린 채 아버님을 멍하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삐쩍 말라서 저희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누워만 계시면서 한쪽으론 침을 흘리시고 한쪽으로는 오줌통 흘리며 누워 계셨었는데 아버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살이 뽀얗게 오른 얼굴로 저희를 보시면서 웃는데 안 놀랄 수가 있나요? 아버님은 정신도 너무나 선명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놀리시는데 세상에 주책맞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정말 이제 괜찮으신가 보다, 건강해지셨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요. 형님들도 놀라신 건 마찬가지였던 듯 했습니다. 근형님이 요양보호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덕입니다. 감사해요. 솔직히 아버님 저렇게까지 건강해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이라도 잘하길 바랬었는데 저렇게 건강해지셨다니 정말 다 선생님 덕분이기는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랑 기운이 잘 맞았나 봐요. 기운이요? 네, 이것도 서로 시간을 주고받고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일이라서요. 하다못해 마사지를 하더라도 서로 기운이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보호사님의 말에 우리 모두는 살짝 얼떨떨한 얼굴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댁에서 나와서 형제들끼리 차 한잔하던 시간 형님이 찜찜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느낌이 쎄해. 아버님이 요양보호사 보는 표정도 그렇고 나만 이상한가? 형님, 저도 저기 막내 동서한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막내 동서가 아니 그냥 뭐 성실하게 모셔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형님, 좀 이상하긴 하죠? 아버님이 뭔가 되게 회춘하신 느낌이랄까? 아, 맞아요, 형님. 회복이 아니라 회춘. 저도 딱 단어 떠올랐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건강해지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아버님 되게 남자처럼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얘기를 듣고 옆에서 아들 셋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우리 아빠가 남자 아니었어? 이거 참 이상하게도 얘기하네. 난 진짜 너무 고맙더만. 뭐 보너스로도 드리고 싶었어 진짜. 보너스는 무슨 좋은 집에 어쨌거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돈 주고 자기 반 큰 거 있고. 사실 아버님 24시간 키우려곤 하지만 대부분 주무실 거 아니야. 그럼 뭐 그 외에는 다 자기 시간일 텐데. 그 정도면 뭐 좋은 집에서 자기가 사모님 노릇하면서 사는 거지. 둘째 형님의 말에 저희는 순간 일제히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 사모님 노릇? 사모님 노릇? 근형님이 둘째 형님이 했던 사모님 노릇이라는 단어에 약간 꽂히신 듯 계속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에이, 아닐 거야. 하지만 큰형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모두는 사실 알고 있었죠. 말로 안 했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셨었는지 그리고 어머님 사후에 얼마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념결백하게 사셨는지를 다들 알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적으로 아버님과 요양보호사가 로맨틱한 관계는 아닐 거라는 데에 믿음을 걸었습니다. 아버님은 점점 더 회복이 되어 가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휠체어 없이도 걸으셨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가볍게 등산까지도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고 그거는 오롯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덕분이라는 걸 저희는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점점 저희 식구들한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버님은 이제 오히려 괜찮으시기 전보다도 훨씬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소일거리를 다시 시작하셨고 취미생활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희한하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가 않다. 아직은 도움이 좀 더 필요해. 아니요, 아버님, 그게 완전히 다 일상생활 하실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필요 없는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굳이 요양보호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차라리 지금 요양보호사에 쓰는 돈을 아버지도 우승을 너희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된다. 저희는 순간 모두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 일상적인 단어였지만 뭔가 의미가 있기에 확 다가왔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침묵이 저희를 헤워쌌습니다. 결혼이요? 내가 이 사람이랑 1년간 같이 한 집에 있어보면서 깨달았다.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뒤늦게라도 함께할 사람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나는 앞으로 이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란다. 아버님, 저분 나이가 저보다 어린 건 아시죠? 여간에서한 당황할 일 없는 그녀님이 말을 어버버버 하시면서 나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 그 나이가 뭔 상관이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다들 그러지 않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랑에 무슨 나이가 필요하냐?
우리는 서로 나이 상관없이 좋아하는 걸로 결정났고 함께 할 거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설득이 안 돼서 결국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죠. 대체 무슨 꽁꽁이신지 모르겠지만 꽁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아니 아직 나보다 더 어리고 찬찬한데 예쁜 얼굴로 왜 70 넘은 노인네를 사람 얼굴 보고 나이 보고 조건 봐서 좋아했을 거면 진짜 네 시집을 갔겠죠. 저는 어르신 인품이 좋고 어르신의 성품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 평생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시선이 뭔 소용이에요? 저랑 어르신만 좋으면 됐죠. 어르신도 저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입니다. 자녀분들의 동의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함께 할 거예요. 아니 저기요. 원래 나이 들면 자식 말을 들으라고 어르신이 자녀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실 연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 처음 봤습니다. 저희 형님의 마음이 막히는 것을요. 그렇게 아버님은 요양보호사님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혼인신고만은 하지 말아라, 그것만이 복잡해진다라고 했지만 혼인신고까지 아버님은 일사천리로 마치시더라고요. 1년 반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아가씨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는 아빠를 안 보겠다고 펄펄 뛰고 울고 난리를 쳤지만 아버님은 요지부동이었어요. 한 번도 아가씨에게 이겨본 적 없는 아버님이 이번만큼은 너무나 냉정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30년이 넘게 너만 보고 자랐다.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보면서 살겠다고. 이젠 더 이상 자식들한테 매여 살지 않을 거다. 아가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그렇게 모두가 반대하고 오직 아버님과 요양보호사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버님이 다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보다 요양보호사가 대체 아버님을 어떻게 할지 그게 훨씬 더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병원에서도 그냥 병원에 계시나 아니면 집에서 바이탈기계와 함께 요양을 하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근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딱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안이시고 점점 사그라드시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도 병원에 보시자는 둘째 형님의 부부와 굳이 병원에 병원비 들이면서 보실 필요 있냐? 어차피 요양보호사가 시어머니로 있으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큰형님과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도 딱히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떡하든 살려놓을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걸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퉁명스러운 아들들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내가 살리겠다며 시아버지를 긋고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정말 지극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둘째 형님이랑 큰형님은 지극정성 쉬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저 정도 쉬면 쉬우라는 자체도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은 꾸준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시아버지를 주물러주고 말 걸어주고 햇빛 들면 그늘로 옮겨주고 너무 그늘지면 햇빛 드는 악에 드는 대로 또 자리에 옮겨주고 정말 10분 20분마다 몸 뒤집어주면서 시아버지 욕창 안 생기게 관리를 했습니다. 누워서라도 산책해야 된다고 어디서 맞췄는지 반쯤 눕고 반쯤 앉을 수 있는 희한한 모양의 침대 같은 휠체어를 사다가 시아버지를 거기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은 꼭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돈 노리고 들어왔다고 욕하던 동네 어르신들도 나중에는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더니 이 말년에 아직 군부리야. 세상에 자식도 못하는 걸. 아유, 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요. 새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동네 사람마다 시어머니 칭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뭔가 떨떠름했거든요. 저희 아가씨의 시비도 굴직거리였고요. 저희 아가씨 나름 시아버지한테 많이 사랑받고 자라서 그래도 막내딸 치고는 괜찮은 손품으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려져 있던 오만 꼬라지가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하는지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집에 가서 이것저것 뒤집어 엎는 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한테 복원을 퍼붓지를 않아 정말 못할 말을 하질 않아 제가 말려서 오히려 데리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재산 누리고 일부러 접근해서 아빠 후린 다음에 당신이 뭐 잘못 먹여서 우리 아빠 쓰러뜨린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까진 아니잖아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상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로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가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그게 티가 날 텐데 전혀 그런 티 나는 거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제 눈엔 보였는데 남들은 저한테 순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연극에 속는 걸 보니까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보이스피싱에 걸릴 것 같다느니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성격이라느니 저도 참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형수님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요. 형수님이 뭔가 벼르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죠. 내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아무래도 꽃뱀인 것 같아. 꽃뱀이요? 이게 아버님이랑 혼인신고한 시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버님 다시 쓰러지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잘못 그려둔 게 아닌가 싶어. 설마요.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지극정성으로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동사까지 왜 이래 진짜? 하긴 뭘 잘해. 그러는 척하는 거지. 안에서야 아버님을 데리고 꼬집고 그러지 혹시 알아? 일단 안에 홈캠 하나 설치하려고. 아버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거 허락할까요? 허락 안 해도 뭐 자식들이 아버님 보겠다는데 그걸 왜 허락을 안 하겠어? 허락 안 하면 본인이 뭔가 꿀리게 있는 거겠지. 홈캠을 설치하겠다는 형님한테 저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캠을 설치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기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잠깐 외출할 때라도 자식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안심할 수 있겠어. 형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바보거나 아주 구단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아니 그거를 싫어하는 기색 없이 어떻게 반길 수가 있지. 정말로 뭔가 꿀릴 게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꿀릴 게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뭔가 꿍꿍이게 있겠지. 그렇게 형님은 저한테도 홈캠을 볼 수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쩐지 뭔가 몰래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하도 형님이 봤냐 어떠냐 닥달을 하셔서 한 번씩 회사에 있으면서 슬그머니 봤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랄까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이 고마웠어요. 저도 이상하죠. 그냥 아버님을 계속 쓰다듬고 무슨 말을 하고 계속 살피고 시키고 그게 아무리 봐도 꼬집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이건 진짜 그냥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형님한테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당장 홈캠을 보라는 거예요. 놀라서 열었더니 홈캠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너무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힘든 얼굴이었고요. 저희는 일제히 아버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아버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계셨고 앞에서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뛰어 들어오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꾹뱀 같은 년. 저희 큰형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아니, 저렇게 힘들어하는 아버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해? 그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재산이 다 너한테 갈 것 같지?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났지? 너 오늘 딱 들켰어. 네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때까지 어떤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빼박이지, 빼박이야. 큰형님의 시어머니가 변명한 팁에조차 주지 않고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도 같이 달려들어 큰형님을 톱기 시작했죠. 저는 오히려 너무 당황해서 그래도 다들 말로 하세요 하면서 말리는 편이었고 멍청한 아들 셋을 서가지고 어버버한 채 상황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시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고 두 형님은 계속 시어머니를 잡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네가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정말로 시어머니인 줄 알아? 너 당장 네 스스로 재산 다 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살인 미수죄로 고발할 거야. 살인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우리 아버님을 제대로 보셨는지 아니면은 죽기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먹이고 괴롭혔는지 알게 뭐야. 지금 네가 이렇게 우리 아버님 편찮으신데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거 다 증거 아니겠어? 우리 아버님 죽어라 하고 지금 키워나고 있는 거지. 형님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님의 대거리는 머리채를 단숨 쥐어뜯어 놓고 앰뷸런스가 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그때서야 끝이 났어요. 저희는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어떡해.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나는 그래도 어머님을 좀 믿었다. 저분을 좀 믿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야, 저거는 아니지. 다 쓰러져 가는데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한 거 저걸 어떻게 믿냐? 조금 빼박이지. 왜 그러셨을까? 근데 동네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진짜 자식보다 나게 관리를 하셨던데. 원래 사기를 치려면 앞에 이렇게 공사 친다는 말 있잖아. 다 그런 거였지. 너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야, 내 마누라지만 진짜 착한 거냐 멍청한 거냐? 저는 남편한테 칭찬도 아니고 구박도 아닌 얘기를 들어가며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영 찜찜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건 없고 다만 노안으로 인한 병중 때문에 살짝 호흡곤란이 왔었던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집중치료실에서 산소치료랑 받으면 아마 괜찮아질 거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이 말한 대로 무슨 특극물 이런 것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아무리 큰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저한테 절대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혼서류 받아내고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아버님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제가 형님 부탁으로 집에 뭔가 찾으러 갔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쉬어가셨던데 괜찮으신가? 네,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칭찬할 때 사람은 모르는 거라며 냉정해져야 된다고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슬그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그 집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인데도 잘한다고 할 때 나는 사실 아니었던 거 알지? 네, 알죠. 아니, 일단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노인 내수발 드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뭐랄까 좀 찜찜한 것들이 좀 있었어. 어떤 게 찜찜하셨는데요? 아니 왜 저기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렇게 돌보면서 혼자서 그렇게 웃고 춤을 추고 그러더라. 저희 아버님 앞에서요? 누가 봐도 아버님 힘들어서 씩씩거리는데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더라고. 처음이 아니었구나. 처음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며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듯이 집요하게 묻는 이웃 아줌마에게 저는 그냥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 홈캠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추는 거를 저희 형님이 보고 바로 흥분해서 쫓아가던 거라서요. 그랬더니 그분은 옳다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많은 얘기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도 이상했다. 그렇게 아픈 사람 앞에서 희죽희죽 웃는 거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같은 얘기였죠.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남자 하나 드나들었던 거는 알아? 금시초문이라서 되물었더니 그분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비슷한 또래 남자 하나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집을 들락거리면서 집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엔 처음 듣는 얘기인데다가 저희 형님도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는 얘기라고 대답하고 바로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아버님 댁에 잠깐 왔는데 여기 이웃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댁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남자가 들락을 했다고 하던데요. 남자? 홈캠에는 안 지켰는데. 잠깐만, 아버지 집 마당 쪽에 우리 방범 카메라 예전에 설치했었지? 네, 그때 동네에 도둑 든다고 해가지고 설치한 적 있어요. 그래, 그거 한번 보자. 나 그거 볼 생각은 못했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얼마 전에 주택가만 집중적으로 타는 강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방범 카메라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나요?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다가 이웃 아줌마의 말씀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방범 카메라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방범 카메라를 본 저희 모두는 기절을 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얘기한 대로 40대 혹은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틀에 한 번꼴로 무슨 봉투를 하나씩 전해줬는데 뭐랄까 검은색 봉지인데 고등어 2~3마리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 부피감 정도 될까요? 그런 봉투를 항상 전해주더라고요. 때로는 2개일 때도 있었고 하나일 때도 있었고 조금 클 때도 있었고 작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균 정도 사이즈의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준 후에는 항상 저희 시어머니를 한 손으로 안고 토닥토닥 안아주더라고요. 때로는 2손으로 안는 적도 있었고 볼을 감싼 적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펄펄 뛰기 시작하셨고 저희 남편도 이걸 보면 한눈에 나온다. 이거 누가 봐도 바람 아니냐며 흥분했어요. 그 말에 둘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바람이지 아니면 이쪽이 분 남편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 단단하게 속았다.
그걸 보는데 저도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집에는 김이 있는 걸 아니까 밖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실망이었고 시어머니를 믿은 제 자신도 너무 한심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방범 카메라까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사내 오전에 하는 얘기가 나올 때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다는 거였어요. 마침 잘 됐다며 아버지 정신 차리셨을 때 아예 이거 다 해결하자는 그녀님의 말에 저희는 우르르 병원으로 함께 모여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저희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어디냐? 아버지 어머니라뇨. 완전히 사기꾼 한테 단단히 걸렸어요. 아버진 모르셨겠지만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좀 더 건강해지시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저희만 믿고 이혼 수소하세요. 아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깨어나신 아버지는 다시 쓰러지실 것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셨죠. 할 수 없이 큰아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던 날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으며 집에 있는 방범 카메라에 찍힌 남자에 대한 얘기까지도 말이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글쎄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시아버지가 밀려오는 배신감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시아버지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걔 남자, 인디 시어머니 남동생이다. 나도 몇 번 만났어. 그리고 또 의심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확인했다. 자기 누나가 이 늙은이랑 결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반대해서 할아버지도 한테가 아이 그래도 내가 아프다니까 자기가 산다니면서 이것저것 좋은 거 개고 받은 거 그렇게 갖다 준 거야.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끓여줬던 수많은 약재물 그거 다 그 사람이 산에서 캐고 키우고 해서 가져온 거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2, 3일에 한 번씩 신선한 거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기가 쉬운 줄 아냐. 근데 집안에서 차마 나는 못 들여다보겠고 그렇게 마당에서 만나서 주고 갔다. 할머 이상아풀도 아니고 용지 우실조 상황버섯 다 그런 거요. 장내삼 이런 거 키워서 갖다 주고 너희는 뭐 나한테 홍산물이라도 한번 갖다 준 적 있었냐? 보리차 한번 끓여준 것도 없는 것들이. 아버님이 씩씩거리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진우이 고생한다고 이 한 번 안아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더 들어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정신없이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뭘 떠올려는 줄 아냐. 아임자가 나한테 불러주던 노래가 있어. 건강해져라 기원하는 노래. 이 내가 쓰러지면 안생이 옆에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춰줬어. 그러면 내가 씩씩거리면서 이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와중에도 그것만 들으면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다. 아마 그날도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나 보지. 너희가 맙지만 않았어도 좀 더 노래를 불러줬을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더 일찍 깨어났을 수도 있어. 이것들이 내 목숨 살려놓는 거 다 네 어머니가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짓거려. 세상에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세등등하던 그녀님 못되게 말하는 데는 앞장섰던 아가씨 자기 아내의만 믿고 시어머니를 꽃뱀으로 몰았던 아주버님까지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이고 이 미련한 것들. 지 아버지한테 진짜 위로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 이 내가 새끼를 키워서 뭐하냐. 부모 마음을 안아주는 새끼가 이렇게 한 놈도 없는데 내가 헛살았다. 헛살았어. 너희 나한테 방 한 칸이라도 불려받고 싶으면 이 당장 네 엄마 찾아와. 시아버지 호통에 저희는 쫓겨나듯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못 살아. 아버님을 잊은 자야? 둘째 형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한테 제 의견을 얘기한 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말할 기회 안 줬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희 중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동서,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타이밍은 별로다. 진짜 어떡하지? 우리 연락 받지도 않을 텐데. 혹시 동서 연락은 받아? 글쎄요. 저도 한번 문자는 드렸었는데 답은 없네요. 그래도 우리 중에 동서가 제일 못된 말 덜했으니까 동서가 한번 연락을 좀 해봐.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은 저한테 그래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라며 미루시더군요. 할 수 없었죠. 몇 번씩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셋째예요.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다 괜찮은 거죠? 네. 어머님 찾으세요. 못 간다고 전해줘요. 사람이 진심에 안 통하는 것도 있다는 걸 내가 느꼈다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님한테 해주셨던 거 저희 얘기 다 들었어요. 형님들이 전화하실까 했는데 안 받으실 것 같다고 저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하셨고요. 아버님 살리신 거 어머님이라고. 그리고 아버님 쓰러져서 힘드실 때마다 어머님이 노래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이가 그래요? 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저희는 진짜 어머님이 그냥 노래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신 거라고 오해했고요. 다른 남자? 내 동생이요? 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거 다 갖다가 그렇게 농사지어서 주셨다고. 걔도 원래는 다른 일 하다가 엄마 아빠 편찮으실 때 그래도 엄마 아빠 좋은 거 드시게 한다고 산 타면서 신발이 따라다니며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게 직업이 되네요. 누나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지지는 해줬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저도 동생 꿀맛도 없고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얘기를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렀어요. 와서 저희 아버지 좀 봐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안 보시면 다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다음부터 아버님의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죠.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오해를 풀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보시고 집으로 왔을 때 다들 와서 사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하면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큰형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성격이 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모든 오해가 풀린 후 평소에 울뚝불뚝하시던 성격대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딱 사과하셨대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어머님이라고 보실게요. 라고 말이죠. 와, 저는 무슨 부협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시어머님이 여기서 증명하라고 했으면 철사장이라도 하실 판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은 언니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나가면 시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건강해지셨어요. 저희 집에서 아직도 적응을 못하는 건 저희 아가씨뿐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여전히 어머니란 소리도 못하고요. 저희 아버지랑 관계도 회복을 못했어요. 아마 아버님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걸 뺏긴 상실감을 채우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가 지혜로우셔서 아가씨한테 잘해주고 계시고 조금씩 아가씨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으니 조만간 함께 가족여행 가는 곳을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꽃뱀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죠. 저희 시아버지 정말 행복해 하시거든요. 건강도 많이 찾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동생 덕에 남들 못 먹는 좋고 비싼 임산물 신나게 먹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 믿고 마음 열어준 것처라고 저한테 귀한 버섯이랑 나물 몰래 챙겨주시거든요. 진짜 시어머니 시댁에서 혜택받는 것 같아서 그 재미가 몹시 쏠쏠합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랑 노는 게 더 즐거워서 시댁의 맛이 난다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미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